책은 시대를 비추고 내일을 열어가는 힘입니다. 책과 국회가 만나는 특별한 자리, 국회 책마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 가슴을 뛰게 하는 에디터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없이는 못 살고 싶은 남자 김길입니다. 책 없이 못 사는 남자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 수는 있죠. 근데 살 수는 있죠. 그만큼 네. 책 없이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각오를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야외 다니면서 약간 긴팔 얇은 거 챙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진짜 좀 가을이구나 싶은데 두 분은 언제 좀 진짜 가을스럽다라고 느끼시나요? 가을스럽다. 에디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생각하려고 그러죠, 그 시간 동안.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진부하지만 그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체감하는 게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진부하네요. 글로 빠질 줄은 몰랐는데 정말 실망스럽네요. 근데 네. 정말 책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행사들이 막 잡힐 때 가을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뭐? 그런 행사를 불러주세요. 네. 너무 공감하는 게 가을이 되면은 이 결혼식 사회를 섭외 요청이 많이 네. 들어오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부탁을 하고.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가을 10월 되잖아요. 9월, 10월 이쯤 되면은 네. 나라 행사가 많아져요. 연말로 갈수록 많아지거든요. 가을을 좋아합니다. 가을은 행사의 계절. 정말 살랑살랑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두 분도 저와 좀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이 국회 책마당을 하면서 책에 대한 관심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평소에도 좀 틈틈이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에 괜히 신간은 뭐가 나왔나 좀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네. 신문 볼 때 네. 그 신간 코너를 조금 더 챙겨보게 되고 그런 관심들이 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 박혜진 에디터님을 만나 뵈면서 네. 대화하다가 참 이분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궁금하다 하면은 이분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고 잘 읽진 않는데 물어는 보죠. 네, 일단 물어봅니다. 그게 시작이니까. 네네. 그러면서 또 읽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책상 위에 한 권, 책 한 권 시간인데요.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의원, 그분들의 책상 위에는 어떤 책이 놓여 있을까요? 오늘 모신 분은 노동 현장에서 국회까지 서민들의 삶을 대변하고 계신 정치가입니다. 을들의 노래를 통해 우리 시대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신 진보당 정혜경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진보당 비정규직 출신의 노동자 국회의원 정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저희 프로그램의 녹화에 응해주신 예. 이유가 있을까요? 시인으로서, 꼭 한번 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제가 또 뿌리칠 수는 없어가지고 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프로그램과 찰떡인 이유가 있는데요. 을들의 노래라는 시집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이면서도 시인이시기도 한 건데 좀 다른 영역 같기도 한데 분명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에게 시쓰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제가 전문 시인은 아니다. 이걸 먼저 팩트체크 먼저 하고요. 그래도 시집을 내면 네, 시집을 시인이죠. 한 번 냈을 뿐이다. 네. 예,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를 내게 된 배경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우리 대중들과 감정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제가 느낀 그 차별의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같이 공감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같이 공감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다시 시를 쓰게 됐어요. 이제 보통 책보다는 네. 시가 이제 훨씬 더 이제 감정적 소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를 냈고, 국민들에게 뭔가, 다가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라는 장르가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좀 느끼긴 하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는 시를 제가 한 편도 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 시를 쓰려면 좀 감정적 이런 게 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이제 물론 전문 시인이 아니니까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을 중심으로 그냥 막 바쁘게 또 막 뭔가 해결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다 있어서 시를 쓰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의정 활동 하시느라 너무 사실 바쁘시다 보니까는 이 시라는 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자 적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뭔가 좀 이렇게 사색을 좀 하고 네. 마음을 좀 정돈하고 이렇게 써야 돼가지고 조금 어려워서. 이제 시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호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네. 공통점이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시인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와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태라면 정치인은 이제 바깥으로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바깥으로 에너지를 계속 분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시인의 상태 그다음에 정치인의 상태가 어떻게 공존하는지 저는 그러니까 그걸 자기 안으로 간다기보다 예를 들면 하나의 사건이다. 그럼 이 사건을 내가 느낀 그 감정대로 대중과 호흡하고 싶기 때문에 시를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면과 외면이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에 자기의 것이 될 때 외면으로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별로 다르진 않다. 을들의 노래라는 또 시집을 네. 내주셨는데 정말 제목만 봐도 제가 울컥했습니다. 예. 마치 기리의 노래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정말 을들의 노래가요? 네. 정말 오늘 기대가 됩니다. 제 마음을 잘 알아주실 것 같고 의원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됐습니다.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수많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이제 모든 현장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밤에는 또 눈물을 막 흘리는 그런 평범한 우리 노동자분들이 일상에서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먼 거거든요.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 일부 빼고는. 근데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차별이나 억울함과 서러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큰 힘이 되는 건데 사실은 노동조합을 하기 쉽지 않은 사회거든요. 근데 노조법 2, 3조의 통과로 사실은 이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조합을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기업에게는 뭔가 노동자와 함께 기업을 운영하고 노동자들은 노동을 하는 약간 좀 민주화된 이런 현장 이런 것들을 바라죠.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시민들께는 노동 3건이 온전하게 살아 숨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한 단계 이제 민주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도 다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상 위에 한 권, 책 한 권,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이야기와 좀 연관되는 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책 가져오셨어요? 제가 갖고 온 것은 지금 대통령에게를 룰라입니다. 에디터님,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이 책은 브라질의 첫 삼선 대통령인 룰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룰라 대통령은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일화들로 유명한데요. 선방공 노동자를 거쳐서 노조 지도자로도 활동을 했었고 또 직접 노동자당을 창당해서 무려 3번에 걸쳐 대선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에서 또 브라질의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 룰라라는 한 인간이 거쳐왔었던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그의 정치 철학을 전기라는 형태로 풀어낸 책이 바로 이 오늘 소개해 주신 책입니다. 네. 기리 씨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분의 어떤 업적 같은 것에 많이 관심을 두고서 읽었는데 오히려 업적보다는 그죠. 정말 이분이 어떻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는지 그런 인간적인 초점에 맞춰서 이제 읽게 됐고 참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귀감이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에디터님은요? 고작 한 개인에 불과한 내가 아무리 큰 뜻을 품는다 한들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회의적으로 대답을 하기 마련인데 그 반증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떤 꿈을 품었을 때 그 일을 아주 크게
밀고 나갔을 때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구나라는 이제 지점에서 여러 통찰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이제 의미가 있었던 거는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니까 그 소통을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나랑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귀 기울여 듣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존경받는 리더십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의원님께서 이 책을 가져오신 이유가 가장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노동자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읽은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룰라라는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인물이지만 이분도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 평범함 속에서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통령 같으신 분도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소년공이셨고 산재를 당하셨고 똑같은 일인데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근데 룰라 대통령은 사실은 자기가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자신도 노동조합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노동조합을 시작하게 됐고, 어느새 어떻게 하다 보니 자기가 지도자가 돼 있는. 그래서 그 빈곤했던 자신의 어려웠던 그때를 잊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고,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그리고 대중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고, 그리고 성공을 실제로 만들어낸 그런 인물로 이렇게 된. 근데 그분이 최초에부터 위대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위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의 깨달음과 그리고 그 목표를 잃지 않음으로 인한 위대한 인물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두에게 사실 저는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자 꿈을 꿀 때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정치를 꿈꿀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의원님께서는 룰라 대통령의 그 행보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있죠. 하나는 9.11 테러 발생했을 때. 네네. 그때 미국에서 이제 외국인들에게 지문을 이렇게 공항에서 네네. 이제 입국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를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외국인들이 난리가 났겠죠. 입국이 힘드니까. 그때 당시에 룰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서 네. 미국인들만 지문을 조회를 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난리가 났어. 이렇게를 한 게 이 책에 나와요. 예, 나오는데, 예, 강대국의 나라가 그런 조치를 하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그렇게 응수하는 그런 당당함, 그리고 이제 주권국가로서의 그런 면목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한 가지가 저는 이제 좀 인상이 깊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자를 돕는 것은 예, 투자라고 얘기하고, 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초지일관하게 자신은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정치가 원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더 어려운 사람들, 네. 정부가 있어야 되는 이유, 정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네. 룰라 대통령은 권위보다 공감과 소통을 중심으로 브라질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공감 능력을 리더십의 핵심으로 본 룰라 대통령처럼 의원님도 현장에서 좀 노동자들과 소통하면서 겪은 인상 깊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였어요. 그 자회사에 계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는데, 그 노동자가 이제 노조법 2, 3조 저희가 토론회를 하면서 만난 노동자였는데, 거기가 이제 최저임금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콜센터니까 감정적 노동을 많이 하시고, 갑질이나 이런 거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 계시는 현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절규를 하신 거야.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보고 결혼하라면서요. 애 낳으라면서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 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차별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혼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 울림은 제가 잊을 수가 없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폭염기에 학교 급식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폭염에
학교에 이제 급식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 있고 한기 시설이 이제 고장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보를 받고 갔는데 한 분을 제가 갑자기 지나가시는 것을 휴게실로 들어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온열 질환을 앓으셔가지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휴게를 잠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셔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 휴게실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당장 119에 실려가셔야 되는 분인데 실려가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조금 쉬고 나서 급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상태가 그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예, 그분에게 그래서 119를 신고하자 해서 신고를 했고 119에 실려가시면서도 우시는 거예요. 왜 우셨냐? 자기가 없으면 다른 분들이 훨씬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아이들의 밥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119를 부르지도 못하고 119에 실려가면서도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저는 이제 보고, 사실 모든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일터에서 너무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삶이 있고, 그 삶을 온전하게 지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통령의 길은 어떤 걸까요? 저는 룰라 대통령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정부와 정치가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결국은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더 차별받고 어려운 곳에서 정부와 정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하여튼 그 지점에서도 저는 이제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주권자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잖아요, 보통요. 혐오하죠, 보통은. 정치인들을 혐오하고. 근데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우리 노동자나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자신이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정치에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바꿀 수 있다, 우리 환경을. 왜냐하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서 그분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그러면 아까 룰라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이 대중들이 함께 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룰라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처럼 저는 이제 대통령이란 이제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위대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권자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위대한 정치인의 길이고 대통령의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좀 노동자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현장 방문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일 수도 있는데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현장과 소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 한번 가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은 산재 사고가 나면 대통령도 그리고 노동부 장관도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막 현장을 방문해요. 지금은. 그죠? 달라진 건데 가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보통은요. 그래서 한번 가는 게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고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교감하면,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 많이 가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룰라 대통령이 왜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이고, 네.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은 비용인가, 이 아주 명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수많은 그 연설 중에 네.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연설이 있다면은? 제가 갖고 왔죠, 여기. 제가 저 자신에게 한 가장 깊은 약속 중에 하나는 제 출신에 대해서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브라질 국민의 눈을 바라보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우선 보호하겠다고 말입니다. 라고 하고,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 지도자의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용기,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는 용기입니다.
선거 기간에만 국민을 배려하고 오픈카에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혼자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웃다가 당선된 후에는 수년간 국민과 멀어져 몇몇 부자들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도시 또는 한 주를 잘 이끌기 위해 선거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정치를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책을 읽었었거든요. 저희 당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써요.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우리 국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빛의 혁명의 과정에서 우리가 계엄도 저지를 했고 그것은 다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정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정치를 사랑하고 정치를 관심 있게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이 세상은 바뀌는 것이다. 나의 삶도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누구나 대통령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저는 추천합니다. 오늘 정혜경 의원님과 대화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한 번 초대하면 꼭 응해주시면 우리 국회 책마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드 패션과 트렌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동네 책방. 지난주 첫 회가 나가고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엄청난 네. 반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좀 얘기들 하던가요? 네, 주변에서는 얘기 안 하고 네. 제 스스로 이거 정말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했죠. 이런 사실 코너는 정말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변에 진짜 소개하고 싶은 책방이 진짜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 아나운서님이 유사시 무슨 일이 생기면 네. 저를 불러주시면 좋겠다. 제가 아는 또 책방으로 제가 달려가서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진짜 숨어있는 보석 같은 서점들이 많아서 좀 소개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막 사실 데이트 어디로 가야 하나 참 뭐 서치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는데 아니 뭐 책방 데이트 얼마나 낭만 있습니까? 맞아요. 이 사실은 책들이 들고 다니는 맛이 있고 네. 보는 맛이 있는 게 이 표지 색깔이 참 이쁘잖아요. 요즘 다양해졌죠, 더. 이런 데서 또 사진 찍어주면은 아주 멋지거든요. 잘 찍어줘야죠. 물론 잘 찍어줘야죠. 윗공간이 좀 더 이제 길게 해가지고. 네. 정확하네요. 그렇죠.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동네 책방. 오늘은 노포와 MZ들의 핫플레이스가 공존하는 공간인데요. 합정동으로 가보시죠. 동네 책방 중에 첫 번째 책방을 가보려고 합니다. 와. 일반 서점인 것보다는 약간 전시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림책이 많네요. 그리고 거의 해외 서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책 표지들부터 심상치가 않죠.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뭘까? 와. 미술관을 그냥 이 책으로 응집해 놓은 그런 책 같아요. 그림책이라는 게 아이들만 보는 거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그냥 볼 수 있게끔 다양한 이야기, 다양한 메시지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대표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헉,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혹시 뭐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나요? 아티스트북을 지금 구현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하고 다르고 개성 있는 책을 만들고 가능할까를 연구하던 차에 이제 저희 찾아온 거죠.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새롭게 넘기는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하고 있어서 책 안에서 어떻게 리듬이 변할 수 있고 페이지가 어떻게 다르게 넘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만든 책 모형이 있어가지고 한번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러 여쭤보려고 네, 왔는데 네, 네. 마침 굉장히 입체적이고 재밌는데 근데 여기 공간이 약간 토론을 하는 곳 같기도 하고 어떤 네, 공간이 저희가 있나요? 여기는 이제 스튜디오 공간이고요. 책을 만들기 위한 이제 베이스가 되는 워크숍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북바인딩이라든지 뭐 팝업 엔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독립출판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강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책들이, 아티스트북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런 강좌를 통해서 나온 책들이기도 하고요. 아, 여기서 직접 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책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드는 아티스트북들이 있어요. 그런 아티스트북을 이제 진열을 해놓기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죠. 이것도 되게 독특하다. 네, 그러니까 책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일반적으로 넘기는 책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나 형식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담긴 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추천 좀 해주세요. 기발한 아이디어. 저희가 이제 책을 아티스트북을 특이한 걸 많이 만드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 책보다도 부고부제라고 하죠, 저희가. 이거 너무 예쁘다. 재밌다. 여기 보면은 뭐 나싱도 있고 뭐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 그럴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뭐 충원, 뭐 조언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죠.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 비플랫폼 랩에서 작가들끼리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주는 것들. 그래서 이런 책들은 네. 뭐 몇천 권씩 못 만들어요. 그래서 희소성이라든지 컬렉터들을 위해서 소장 가치가 있는 책들, 그런 들이 위주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혼자 내서 아니면 다 같이, 다 같이 협업을 모여서, 해서 지금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 네, 거죠? 지금도 진행을 해서 여기 지금 갤러리에 전시하고 있는 것도 그 2025년 그 랩 과정을 통해서 나온 작품이에요. 이 책의 컨셉은 여성이 이제 상품화되고 나쁜 쪽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거에 대한 경종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아티스트북 결과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책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스타킹이에요, 그죠? 네, 스타킹에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안에 이미지들을 보려면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박했다는 의미로 이 볼트를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북은 경계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모난 책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 구조로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만들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이 플랫폼이라는 책방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여기 비 플랫폼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책방은 종이 잡지 클럽이라는 곳입니다. 보통 종이로 된 잡지 책들은 미용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종이로 된 잡지 책들이 모아놓은 곳들을
처음 가봅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일단 장르도 다양하고요. 되게 아늑하게 잡지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여기는 어떤 서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전 세계에 있는 잡지들을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종이 잡지 클럽이라는 잡지 전문 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한번 가볍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잠깐 둘러보시거나 매거진 구매하시는 건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앉아서 잡지를 읽으려면 이렇게 회원제 서비스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곳에 잡지책이 총 몇 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한 1,500종 정도입니다. 1,500종이면 여기 한 3개월 이상은 있어야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종류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종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요즘은 뭐 패션이나 아니면 영화나 정치나 철학 이런 식으로 다양한 카테고리를 하나에 다루고 있는 잡지들이 많다 보니까 좀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그리고 다양한 종류들이 이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좀 핫한 그런 장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는 아무래도 패션 잡지가 여전히 좀 되게 많이 핫한 것 같고 한국에서는 요즘 좀 재밌는 잡지들이 음악 잡지들이 좀 재밌는 잡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새로 나온 음악 잡지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BGM이라고 스탠딩 에그라는 뮤지션이 만들고 있는 음악 잡지인데요. 아, 네, 알아요. 네, 요거는 이제 매호마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어울리는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하는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믹스라는 잡지인데 믹스테이프처럼 생겼지만 사실 이것도 잡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다양한 브랜드의 이제 에디터들이 듣고 있는 노동요를 이런 네. 믹스테이프 형태로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와, 너무 특이하다. 오. 진짜 이게 그냥 테이프 같은데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오. 아, 그리고 대표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책방을 운영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잡지라는 분야를 다루고 있는 서점이 네. 사실 한국에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거를 전문으로 다루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사나 방송사나 잡지들을 많이 구독해서 보는데 네. 정작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잡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정보는 되게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모여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같이 잡지를 읽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종이 잡지 클럽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매력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하루 종일 잡지를 읽을 수 있다.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모두가 아는 정보는 웹에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의 종이 잡지는 누구나 아는 정보가 아니라 나만 알고 싶은 이야기를 잡지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만 알고 싶은 이야기를 이 공간에서 하루 종일 마음껏 읽을 수 있다. 이게 이 공간의 어떻게 보면 매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보통 잡지책들 보면 이렇게 포장이 다들 되어 있어서 서점에는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곳에서는 정말 하루 종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게 또 이곳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편하게 잡지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은? 이거는 저희 회원분들이 약간 방명록처럼 쓰시는 것들인데
사실 이게 제가 갖다 놓은 이유가 방명록을 쓰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네. 이제 잡지를 읽거나 하다 보면 뭔가 메모하거나 기록할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이제 메모장으로 쓰라고 갖다 놨는데 뭐 하시라고. 네, 어느 순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 방명록도 그럼 8년째 같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거네요. 네, 이제 8년 동안 방명록이 쌓여서 다양한 수첩이나 노트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 15년 9월 4일. 이곳은 잡지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하루 종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왠지 나만 알고 싶은 아지트가 필요하시다면 종이 잡지 클럽 꼭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도 동네 책방으로 놀러오세요. 책과 함께 떠나는 타임머신. 그때 그때. 오늘은 몇 년도로 갈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세요? 네. 네.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 좀 주시죠. 네, 힌트는 바로 저입니다. 김길입니다. 과연 언제일까요? 데뷔년도? 네? 데뷔년도? 아, 그럼 너무 가깝나요? 네, 너무 가깝습니다. 좀 먼 거리로 해서. 먼 걸로 하면 1970년도. 너무 그때 1970년도는 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일단 한번 네. 해봤습니까? 네. 제가 태어난 연도입니다. 바로 1985년이죠. 오. 네. 뭐야?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리액션이네요. 네. 칭찬해 주시는 건지, 친밀감을 얘기하시는 건지. 친밀감. 1985년도. 네. 근데 네. 제가 이렇게 연도 여쭤서 그런데 혹시 에디터님 나이도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86년. 86년생인가요? 이것도 놀랍네요. 어떤 의미로? 그 시대에 좀 유명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시절 전 세계를 강타한 히트곡이 바로 아마 지금도 이만큼 유명한 노래가 있나 싶으신데요. We are the one, we are the champion. 좋은데요. 제가 음치라서. We are the one, we are the champion. 저도 음치라서. 네. 네, 이 노래 제목이 We Are The World인데요. 이렇게 내려주시고. 네. 이 We Are The World는 당시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뭄이 심했던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만든 자선 싱글 앨범이에요. 마이클 잭슨을 비롯해서 당시에 이제 레전드라고 불리던 가수들이 참여를 했는데 특징은 한날에 모여서 녹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 이렇게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만큼 김기리에게도 또 가장 의미 있고 위대한 해 1985년 9월로 갑니다. 이 중에 혹시 본 책 있으신가요? 6위에 있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학창시절 필독도서라서 그렇죠.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안 읽으신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읽진 않아도 제목은 다 알고 있어요. 제목은 무조건 알죠. 그 내용도 아세요, 혹시? 알죠. 어떤. 근데 기리 씨가 준비해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준비해왔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브라질 작가 바스콘셀로스가 쓴 자전적 소설로 이 상상력이 풍부한 5살 소년 제제의 성장을 그린 작품입니다. 뒷마당에 오렌지 나무를 친구 삼아서 대화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또 꿈도 키워나갔죠. 이 가난과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희망을 그려낸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특징 하나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청소년 문학이 딱 자리 잡아서 있지 않던 시대였어요. 1985년. 그래서 그때는 70년대의 얄개 문화, 얄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얄개 세대, 얄개물이라는 건 있었어도 어린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작품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작품은 사실 순수의 눈으로 어떤 순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중들에게 어떤 호소력을 갖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또 이런 책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 어렸을 때 우리가 네. 한번 봤었잖아요. 그때 봤던 감정과 성인이 되어서 이 책을 읽고서의 감정이 사뭇 다르다는. 맞아요. 달라져요. 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제재를 좀 위로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도 제재에게 위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보면은 또 3위. 이 책도 좀 궁금한데요. 자,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우는 분이시죠. 오랜 시간 많은 이에게 위로를 전하는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책이 무려 3, 4, 5위에 랭크되었다는 점입니다. 와, 이렇게 3, 4, 5위에 랭크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시집입니다. 80년대 중반에 이렇게 시집으로 줄 세우기를 하셨다는 거는 진짜 놀라운 성과인 것 같아요. 80년대는 좀 무거운 시대잖아요. 정부의 탄압도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문화가 꼽히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인 시대이기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날로그 감성, 그러니까 라디오, 그러니까 어떤 엽서에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사연도 써서 보내고 이제 이런 문화들이 있던 시기였는데 그런 그림 엽서에 쓰인 예쁜 글 같은 것이 바로 이혜인 수녀의 시와 많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 3위에 링크된 시집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는 이 80년대 시의 대중화 시대를 연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인데요. 그동안 시라고 하면 뭔가 다들 좀 어렵고 난해하다는 이 편견이 있었는데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서 현대시 대중화에 기여를 했다는 평이 있습니다. 또한 80년대의 사회적 암울함에 큰 위로를 해줬다는 평도 있습니다. 정치적 격변기이자 사회적으로도 어두운 시기였는데 그 당시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이 위안과 희망을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혜인 수녀님이 말 그대로 수녀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종교가 같지 않다거나 하면 뭐 수녀가 쓴 글을 내가 꼭 읽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이혜인 수녀님의 작품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적이고 소박하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하루하루에 대한 어떤 재발견, 다시 보고 다르게 보게 하는 그런 글을 쓰셨기 때문에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혜인 수녀님의 줄 세우기를 좀 이제 위로 올라가서 2위는 바로 우리 김정빈 작가님의 소설 단입니다. 이 소설은요.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이름이 오른 실존 인물인 이 권태훈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인데요. 조선 최고의 건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도인과 이 초인들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작품입니다. 네. 이 책은 전설로만 존재하던 선도, 이런 선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또 일제에 의해서 억눌린 민족의 자존심을 일깨우면서 말하자면 한민족의 광활한 그런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작품이 이후에 어떻게 연결되나 봤더니 또 운동권 세력의 어떤 생태주의라든지 녹색운동이라든지 이런 데로 또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지금 우리 자연인이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자연으로 가서 거기서 회복하고 구원을 받으려는 그 세계로도 이렇게 이어지는 세계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우리 에디터님께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 한강 작가님의 그 책 뭐죠? 채식주의자. 채식주의자. 네. 채식주의자가 몇만 부 정도 팔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챗GPT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에이타님은 본인 출판사 책 판매 부스에만 관심이 높으셔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무례하시군요. 정말 본의 아니게 이제 여쭤본 이유가 이 책이 그 시절에 얼마나 팔렸을 것 같나요? 그 시절에요? 100만 부? 오! 100만 부? 정답입니다. 무려 1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100만 부라는 네. 그 숫자를. 그쵸? 네. 뭐 앨범은 100만 장 뭐 이렇게 팔렸다는 그쵸. 얘기를 예전에 들었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 발간 이후에 단전 호흡 등 선도 수련의 돌풍까지 불었다고 합니다. 와, 영향력이 엄청났네요. 네, 이 책 한 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1위는 어떤 작품일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대망 1위는요. 이 1985년 9월 베스트셀러 1위는 바로 버스트리스 스몰의 소설 아도라입니다. 네, 이 작품은 좀 생소하시죠? 네. 아도라. 아주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작품은 이 비잔틴 공주로 태어난 주인공 아도라가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었다가 결국 오스만 제국의 왕비가 되는 내용인데요. 아도라의 불꽃 같은 그 사랑과 인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1985년도에 이 로맨스가 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는 게 좀 생소하긴 하네요. 뒤에 80년대에는 뭐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이제 가치가 지배적이었던 시대일 것 같은데 이 아도라라는 작품은 굉장히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독자들이 보기에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리만족할 수 있는 좀 신선하고 좀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약간 이국적인 것이 우리가 특히 문학을 읽을 때 좀 매력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비잔틴 제국이라거나 뭐 오스만 투르크 이런 이국적인 배경들도 이 작품이 대중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데 한몫했던 것 같아요. 약간 현실과 다른 낭만을 찾았던 것 같아요. 네. 85년대 정말 암울한 이 시대에 이런 낭만적인 책이 나왔고 낭만적인 제가 태어났습니다. 낭만가인가요?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 당시 한국 사회는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한 도덕관과 억압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문화와 자유에 대한 갈증도 또 커지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동안 국내 소설에서 볼 수 없던 진한 감정, 그리고 강인하고 주체적인 여자 주인공이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죠. 어떠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 코너가 한 해 한 해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주제도 좀 다양해지고 네. 기리 씨가 좀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서 네. 다음 책에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책을 알아보는 것만 하는데도 뭔가 그 시절에 우리의 어떤 기억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추억들도 되짚어보고 아주 의미 있는 코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분위기도 느껴지기 때문에 네.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그때 그 책.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책만 봐도 당신의 그리고 당시의 흐름이 제대로 보이는 그때 그 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국회 책마당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매일 조금씩 책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